어떻게 다들 여행들 다녀오신 것 같은데. 아, 네. 연휴 전후해서 해외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아, 좋으셨어요?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하늘 우리 세환 형도. 꿀도 잡수시고 네. 달도 많이 보신다고. 피부 좋아졌다는 소리가 정말 많아. 얼굴이 정말 좀 더 요즘 좀 못살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을 역행해 벤자민 버튼이. 아니 근데 요즘에 제가 2차 대전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알고리즘이 우리 목소리 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외신을 엄청 나한테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사람들이 댓글 달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걱정하는 게 야, 이러다 전란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이 전쟁이 여기저기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전란의 시대라는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2022라는 전쟁이 터지고 이게 계속 동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좀 중동,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근데 게다가 생각해봐요. 각 그룹들이 점점 약간 우경화되는 느낌이 있고 자국민 보호, 자국의 어떤 민족주의 강화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각국들을 지금까지 제어해왔던 게 미국이잖아요. 좀 미국 중심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그 세계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의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은 보면은 능력과 의지가 모두 감소됐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능력이 감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내부 분열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러다가 남북 전쟁 또 나는 거 아니야? 내전 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제가 아는 많은 미국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더욱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거나 이거를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미국의 그 소프트 파워로서의 위상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는 게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뭐였냐면 민주주의랑 굉장히 세련된 패러다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미국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그렇죠. 예. 제일 먼저 후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결국 미국 중심의 질서를 넘보는 게 누구냐? 중국과 러시아다. 특히 능력면에 봤을 때는 중국이 더욱더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동맹국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더. 근데 우리 동맹국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소프트 파워 이상이 약화된 미국,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우리가 과거에 너희한테 다 해줬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 다 희생해라라고 하는데 동맹국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미국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점점 생기는 거죠. 결국 제가 보기에는 거준 MC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그룹별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다극 체계로 간다. 결국 이 말은 각자 도생의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 극우 정당이 제2당이 됐고요. 앞으로 이제 1당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의 각 지역에서 제1당이 된 극우 정당도 많습니다. 그런데 독일 정보국장이 러시아가 4년 안에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독일의 정보국이라면 상당한 거 아닙니까? 독일의 정보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 기술 능력만 뛰어난 건가? 독일의 정보 실패는 뭐 그동안 여러 차례 있어 왔죠. 앞으로 독소 전쟁에서도 어마어마한 여러 차례 있었고 그 독일 정보기관의 그런 분석 이면에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우크라이나에서만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물밑에서는 이미 사이버전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유럽을 향해서 사이버전 그리고 각종 인지전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이런 불안한 상황, 경제도 안 좋고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사회 구조도 조금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을 갖다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민심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러시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냐. 일단 유럽을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린 다음에 결국에 침공하려는 수준 아니겠냐. 그런 느낌을 감지한 것 같거든요. 레닌의 목표. 들끓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동조하게 만든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음모론 전문가 세대 기자. 지금 가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폴란드에 우리가 벌써 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들어왔구나. 좋아요 안 누르세요? 꼭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2차 대전 시작할 때 폴란드 얘기했잖아요. 폴란드 들어가면 지켜주겠다면서요. 프랑스, 영국, 폴란드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프라미스 했잖아요. 근데 안 지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폴란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론이 날아다니고 사이버 침공하고 이거 사실은 아주 예리한 각을 세워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침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9차례나 드론이 와서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게 침범당한 거죠. 침공이 아니라 공격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지켜봤다. 침범. 네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르네요. 폴란드 입장에서 우린 침공 당했다. 외국에서 침범했다. 그냥 불법적으로 그냥 월경한 건데 드론이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른 나토 국가를 본격적으로 침공할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저는 다극적 체제, 이게 전 굉장히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무슬림 국가끼리는 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관계가 안 좋지만 무슬림 국가끼리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충돌하는 게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파키스탄과 탈레반이 충돌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파키스탄과 이 아프가니스탄은 민족적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파슈툰족으로. 그런데 파키스탄이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엄청 지원했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남이가였는데 그게 형제죠. 지금은 뭐 쳐 없애야 될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느냐. 이건 저는 냉전 이후에, 냉전이라는 게 뭡니까? 소련과 미국이라는 양쪽의 보스가 있었는데 한쪽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통제력이 느슨해지면서 이제는 전쟁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분쟁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9.11이 일어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이 수행하면서 테러리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국제질서가 재편됐었는데 최근에 그 국제질서가 다시 깨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 어떤 제국이 해체될 때 항상 혁명, 전쟁, 격변, 봉기가 일어났었는데 특이한 제국이 있습니다. 해체됐는데 스르르 해체되면서 아무런 전 세계 분란을 안 일으킨 제국 해체. 그런 나라가 있어요. 1991년 소비에트 제국의 해체입니다. 다들 축배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큰 제국이 무너지는데도 안에서만 이렇게 복작복작되지 다른 데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석이 가능하죠. 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이제는 결국 다시 일어선 푸틴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세계 라지는 유럽의 패권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영역이었던 거기서는 우리가 맹주 노릇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의 세계와 그 이후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은 유럽 지각판과 러시아 지각판이 이렇게 맞붙는 곳입니다. 그 지역에서 단층선이라고 하죠. 단층선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로 200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일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특이한 경력의 그 학자가 있는데요. 문학 전공을 했는데 최근에는 국제 분쟁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하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왔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날 지금 이 분쟁을 이해할 때 상당히 좀 해안을 너무 주는- 와닿았어요. 예. 국제 정세도요. 점점점점을 이으면 다 이어지는 선인데 역사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점 이으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의 댓글만 봐도요. 2차 대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강대국이 약해지는 경우 그리고 밑에 있던 국가가 강대국으로 치고 올라오는 경우 그러다가 국제 정세가 혼란해지는 경우 85년 전 지금과 판박이인 2차 대전 자, 그 국제 정세를 잘 알면 현재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짚어보겠습니다. 영국은 집중 투자한 공군 전력을 프랑스 땅에서 참 아꼈습니다. 그 효과를 본토 항공전에서 제대로 봤고요. 반면에 독일은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보다 빠르게 실패를 인정을 했어요. 또 뭔가 플랜 B로 빠르게 선회할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첫 단추 동맹의 결속일까요? 예. 1940년 9월 27일에 베를린에서 세 나라가 모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군사동맹을 체결했는데요. 서명국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워주고 서로 도와줘야 된다. 10년간 유효하다. 길게 잡았네요. 예. 요 모인 세 나라가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축구국이 되는데 대개 경우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뭐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충돌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너무 단순하고요. 이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의 축이 사실은 기존 패권 국가, 즉 구체적으로는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전하는 후발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독일이 될 수도 있고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축을 함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력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가 전 세계를 자기 세력권으로 삼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세 나라가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제시한 게 레벤슬라움, 생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크게는 유럽 대륙이란 거예요. 레베슬라움이 생존 공간이고 그것이 유럽 대륙이다. 예, 그러니까 뭐 좁게는 어떤 슬라브인의 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히틀러가 바란 바는 그 유럽 대륙에서만큼 우리 독일이 맹주가 되겠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무솔리니가 바란 바는 그래 뭐 유럽 대륙은 독일이 차지하고 우리는 지중해, 네, 북아프리카 로마 차지하겠다. 제국. 예, 스파치오 비탈레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일본도 질 수 없죠. 일본도 대동아 공영권. 예. 그래서 지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가 지금 동아시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 주인공 우리다라고 하면서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발 주자가 어떻게든 영국과 프랑스의 세계 패권을 깨려고 하고 세 나라가 나눠 먹겠다 이렇게 구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해왔던 전쟁은 본인들이 뺏겼던 거, 그러니까 전쟁으로 상실했던 거를 회복하자는 차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라는 되게 보면 포부를 내세웠던 건데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은 그 내용면에서 아직까지 참전하지 않는 나라가 본인들을 공격하면 다 같이 막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참전하지 않은 나라 미국입니다. 결국 이들이 원했던 그 세계 질서를 만들려면 기존의 제국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존의 제국은 영국입니다. 네. 이미 프랑스는 무너졌고 미국이 참전하지만 않는다면 영국이 고립돼서 영국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 원하는 신질서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이 참전을 안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네. 그래야지 이 세 나라가 먹고 싶은 그 지역을 먹겠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나라가 빠졌네요. 히틀러는 이 나라를 꼭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히틀러가 영국을 몰아붙이면서도 네. 패 하나를 더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련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참에 소련을 아예 그냥 우리 세 나라의 동맹에 끌어들여가지고 네 개의 동맹으로 만들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뒤가 너무 단단한 벽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어떤 그 패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로토프를 베를린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로토프는 스탈린의 오른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몰로토프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스탈린과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외교장관 리벤트레프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쪽으로 와라. 몰로토프가 그럼 뭐 줄래? 라고 하니까 중동과 인도를 주겠다고. 아, 그때 이제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아, 영국 공군. 예. 그래서 이제 후닥닥 같이 이제 방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몰로토프가 당신들이 지금 이기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를 나눠 가지자고 하는데 이기고 있으면 왜 베를린에 영국 폭탄이 떨어집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꼬는 거였죠. 결국 소련의 입장은 뭐냐면 독일의 승산이 있는가 없는가. 네. 근데 승산이 없는 독일에게 함께 했다가 위험하다 생각해가지고 결국 히틀러와 리벤트로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네. 히틀러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패를 던졌는데 이게 사실은 매몰차게 안 받았어. 거절당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고 모든 힘을 다 이제는 소련 공격 계획을 세우는데 쏟아붓습니다. 근데 사실 둘이는 좀 친해지기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제 말이. 왜 네. 딴 걸 다 떠나서 네. 원래 비슷한 애들끼리는 안 친해요. 네. 아, 이게 몰로토프하고 이게 얘기가 잘 됐으면 2차 대전이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었네요. 그죠. 뭐 1940년 가을 이 무렵의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또 많은 대체 역사의 주제이기도 하고 네. 논쟁거리이기도 한데 소련이 저렇게 나서봤자 우리 강력한 독일 육군이 나서면은 한 입거리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거부터 치워버리고 다시 전력을 모아서 영국을 공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이때 거대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각종 경제적인 준비, 군사적인 준비, 외교적인 준비를 갖다가 이제 슬슬 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침공을 계획한 게 아니라 외교 준비를 해요?
그렇죠. 네. 소련이 굉장히 많은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발칸 국가들과. 우리가 독일이 지금 폴란드를 먹긴 했지만은 폴란드와 접하고 있는 국경은 그렇게 넓지 않고 그 외에 뭐 헝가리라든가 루마니아 그리고 저 북쪽에는 핀란드 이런 쪽까지 광대한 이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맞대고 있는 것도 다 침공로로 쓸 수 있으면 훨씬 작전을 펴기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국가들이 특히나 뭐 스웨덴도 있고 중립국 국가들이라든가 소련과 국경을 댄 국가들이 축구과 외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무슨 외교적 방법이 있어요? 아니 그냥 야 니네 저 뭐 덴마크 골 못 봤냐? 가면 3일이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하고 이거 좋게 하고 길 열 준비하고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어떤 외교적 방법을 써요?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쓰죠. 적을 갖다가 강제로 힘으로 굴복을 시키면은 네. 마음대로 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정복한다고 해도 계속 저항할 수가 있고.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떡고물 하나씩 주면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일단 핀란드부터 보면은 핀란드는 겨울 전쟁에서 금쪽 같은 땅들을 많이 내주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나 지금 분노가 차 있겠어요. 제2의 도시. 그렇죠. 비프리를 비롯해서 알토란 같은 땅을 다 내주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산 가족이 되는데 이 분노로 차 있는 핀란드 국민들에게 야, 니들 같이 하면은 다시 원상 회복 시켜주고 좀 더 떼줄게라고 하면은 좋아. 너네 힘을 빌려서 우리 복수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독일군이 보니까 핀란드군이 굉장히 잘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그마한 친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쓸만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작지만 센 놈들. 핀란드가 일단 끌어들이기 제일 좋겠네. 네. 근데 노르웨이 상륙 작전 할 때도요. 스웨덴은 약간 독일을 도왔잖아요. 네네. 이때도 그러면 외교를 스웨덴은 야 너희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냥 같은 편인 걸로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외교한 거예요. 그렇죠. 스웨덴도 뭐 그 당시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거 옆에 노르웨이도 지금 다 당하고 먹었으니까. 덴마크도 당하고 어느 하나 전화에 휘말리지 않은 나라가 없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가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심리가 있으니 이걸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용한 게 이 스위스와 스웨덴이죠. 스위스와 스웨덴은 독일이 보기에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스웨덴은 아주 유용한 산업 국가이자 자원 공급 국가로서 굉장히 괜찮았고 스위스는 언제나 항상 이 적당히 돈 세탁하기 좋은 아 이때도 돈 세탁했었어요? 그러면 스위스는 왜 금융업이 발달했겠어요? 적당히 돈을 오고 가고 누군가 지저분한 일을 해줄 그런 국가가 필요한데 스위스는 언제나 그런 역할을 잘 했죠. 그리고 또 발칸 쪽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은 일단 옆에 보면은 헝가리가 있잖아요. 헝가리는 한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구성하는 굉장히 그래도 자존심 있는 나라인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이 되면서 다 그냥 주변 국가에 나눠주고 특히 루마니아 같은 데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 기회에 우리 독일과 한패가 돼서 헝가리의 영광을 드높여보자 라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거기다가 그 발칸반도 여러 나라 안에 파시즘에 동조하는 정치 맞아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적극적으로 키워주면서 집권하게 만들어주든지 그다음에 또 권위주의 정부가 이미 들어서 있는 국가는 이념의 친화성을 내세워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때 훨씬 더 쉬웠던 거죠. 근데 발칸에 있는 나라 치고 러시아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없지 않나요? 세르비아 하나 있어요. 세르비아. 그러면서 헝가리 쪽에게 선물을 더 많이 떼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루마니아한테 뺏긴 땅 일부 갖다가 다시 던져줍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제2차 빈 보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1940년에 그걸 챙겨주니까 아주 뭐 헝가리가 화색이 돼서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역시 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함께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불가리아였죠. 불가리아. 네. 발칸의 프로이센이라고 했던 불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돼갖고 루마니아와 그리스에게 엄청나게 많이 땅을 뺏겼기 때문에 야 우리 다시 한번 독일과 붙어보자. 그래서 딸려옵니다. 그러면 루마니아는 또 그냥 있었느냐? 루마니아는 원래 1차 세계대전 때부터 프랑스, 친프랑스 국가였는데 루마니아도 그 당시 왕정 하에서 안토네스쿠 원수의 이 군사 정권이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가 이런 식으로 불가리아와 헝가리에게 다시 뺏기니까 내부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거의 왕정이 거의 전복되다시피 해요. 그러면서 안토네스쿠 정부와 이 파시스트 연합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 루마니아도 여기에 그냥 당하지만 말고 이 기회를 능동적으로 이용해보자라고 생각이 딱 바뀌면서 결국에는 이 독일 편에 가담을 하게 되죠.
뺏겨놓고도 가다맸네. 대신에 약속을 했죠. 대신에 루마니아는 러시아 쪽에게 뺏긴 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소련을 치게 되면은 그쪽에 땅을 많이 떼줄게. 이런 식으로 또 회유를 하는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삼국 동맹 체제에 발칸 국가들이 꽤 많이 넘어옵니다. 불가리아, 헝가리가 넘어오고 루마니아가 그 다음에 넘어오고 유고슬라비아도 거의 넘어왔어요. 그런 면에서 참 제일 바빴던 사람이 리벤트로프가 아닐까 싶네요. 외교전을 예. 진짜 엄청나게 했네요. 예, 예. 처음에는 아니 저 히틀러의 저 야욕 그러니까 다 집어삼킬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다 잡아먹힐 것 같은데 누가 말을 듣지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 외교적인 설득을 하면 넘어갈 것 같은 이유들이 다들 있어. 아 그러니까 그냥 히틀러는 유럽을 다 침공한 게 아니라 이런 외교전을 통해서도 본인의 힘을 키웠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히틀러는 독재자로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냥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무조건 우리 편 해. 아니면 너 다 죽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근을 주면서 유연한 외교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히틀러가 네. 폴란드 침공 전까지 확장하는 걸 보면은 그런 유연한 걸로 확장을 시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외교전 잘하는 것 채찍과 같아. 당근을 계속 주면서. 그게 다 역사를 열심히 연구했기 때문인데 어. 발칸의 역사를 보면은 발칸은 직접 개입해서 이거 힘으로 꺾으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수렁에 빠지는 거니까. 맞아. 그리고 이쪽은 민족들이 굉장히 우리 찍어 누르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감이 반감이 굉장히 엄청 강한 있죠. 국가들이 그렇죠. 많아. 그러니까 발칸 국가들끼리의 역학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서 그들 사이에 적당한 균형을 맞춰주고 그 대신에 우리 쪽에 좀 도와줘라고 하는 선에서 소련에 집중을 하려는 나름 머리를 잘 쓴 거죠. 근데 리 교수님, 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몰로토프에 대한 평가는 뭐 굉장히 뭐 유능한 외교관이었다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리벤트로프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유럽에서? 리벤트로프도 좋은 평가를 받는데 사실은 주류 판매 제조 쪽의 그 사업가였다가 특채가 돼가지고 외교관이 되는데 나름대로 술을 파는 능력이 있었어요. 나름 사업가였습니다. 예, 성과가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소련이라고 하는 대상을 히틀러가 끌어안기보다는 이제 공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전범 재판에서 적어도 극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 교수형이 되죠. 말 나온 김에 몰로토프 나왔으니까 몰로토프의 별명이 돌 엉덩이에요. 한 번 앉으면은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해서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장철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건 예. 공산권 국가 협상가들은 다 먹는 것 같아. 뭐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그쪽으로. 예, 예.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때 결국은 상대방이 너무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내가 이 정도로 하여튼간 한번 자리에 앉으면 자기의 어떤 의사 그다음에 소련의 국익을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장점이 있었고요. 근데 지도만 봐도요. 이 정세를 만약에 몰로토프가 지도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그러면 소련만 만약에 추축국과 손을 잡았다. 이건 영국 빼놓고는 유럽 대륙 전체가 다 독일판이에요. 완전히 장악했어요. 근데 뭐 사실 히틀러가 소련과 잠시 손을 잡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소련을 공격했겠죠. 아, 손 잡으면 정리해놓고 어차피 뒤돌아섰을 것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지금 히틀러 입장에서는 이제는 소련을 공격하는 건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영국을 가만히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이 지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영국의 생명선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인도를 거쳐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 네. 타고 넘어와서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결국 영국 본토로 이제 들어오는 지금 건데 약간 느낌이 어떤 줄 아세요, 영국이? 강화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몽고 항전하는 느낌이에요. 네. 다른 데서 자원 가지고 와서 전라도에서 나는 쌀 세금으로 받아갖고 네. 강화도에서 버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지중해 제해권 이걸 확실하게 잡고 있으려면 결국 북아프리카를 또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의 세력권을 보면은 북아프리카 서쪽은 망한 프랑스, 즉 BC 프랑스 세력권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에 약간 돌출부처럼 딱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리비아인데 리비아. 저기는 이탈리아가 잡고 있습니다. 무솔리니가 네, 무솔리니가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쪽을 이제 이집트, 핵심 이집트를 영국이 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굳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우리 삼국 동맹도 맺었겠다. 그죠. 무솔리니 형님이 좀 해주고 북아프리카는 네, 그다음에 무솔리니 내가 세력. 도움 많이 줬던 스페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잖아요. 지브롤터를 딱 막아주면 영국이 어때요? 못 다니지 글로. 막혀버리잖아요. 거기 완전히. 포대 한 번만 손 쳐면 다 끝나지. 그렇죠. 그다음에
BC 프랑스 너희가 좀 힘 좀 써주면 응. 이 지역을 완전히 우리가 장악하게 됐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영국을 봉쇄하고 영국의 힘이 완전히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는 완전 지금 발 뒤꿈치 아래에 있는데. 뭐. 그렇죠. 응.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히틀러의 지중해 전략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 지중해밖에는 발판이 없는데 지중해 이거 완전 다 틀어막히는 거는 뭐 시간 문제고. 그렇죠. 아, 그렇다면 이제 뒤돌아서 소련 쳐도 상관없어. 네. 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중해 일대 영국 세력을 많이 청소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 이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히틀러는 1940년 가을부터 소련 쪽으로 마음을 돌리고 있었지만은 네. 이 원대한 구상 네. 결국에 우리의 전략적 목표를 갖다가 소련으로 돌린다라는 걸 공식화하진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어. 네. 당연히 이건 철저히 비밀로 비밀이죠. 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러니까 요 무렵에 다들 제각각 그 다음 독일의 수는 뭘까? 네. 이 전략적 구상에 대해서 독일의 대전략에 대해서 다들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그냥 포선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말로 만약에 외교 전략가라고 한다라면 만약에 야 이거 지금 중립국들하고 발칸 이 국가들 이렇게 포섭하고 하는 거 보면 이거 동쪽으로 간다. 판단을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엔 모호한 게 동쪽으로 가는 이유가 소련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중동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영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게 어려우니까 영국의 중요한 패권 기지였던 중동과 이집트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계속. 선후 관계가 지금 발칸을 먼저 하고 지금 포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걸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 국가들 입장에서도 독일이 지금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래서 첩보가 중요하구나. 그렇죠. 만약에 소련한테 내준 카드가 중동 쪽이나 이쪽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무솔리니에게는 북아프리카와 지중해를 양보한다. 이런 정보들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는 국가가 있었다면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솔리니 큰 입장에서는 열받은 게 내가 발칸을 원하는데 뭐지 히틀러 이놈이 하려고 하네? 약간 이런 불신도 생기는 거고 각자가 다 지금 불신 상태입니다. 게다가 BC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히틀러 편에 붙을 수도 없는 게 알잖아요. 영국의 힘도 알고 그럼요. 직접적으로 내가 영국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도 알고 지금 또 드골의 자유 프랑스까지 등장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독일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중립 정책을 유지를 했던 거죠. 독일에게 협조해 줄 것만 하면서 프랑코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네. 사실은 스페인이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어떤 적극적으로 참전한 경우가 없고 그냥 아줄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청색 사단이라고 해서 아주 소부대가 러시아 전선에 투입된 거 빼놓고는 사실은 발을 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스페인에서 우리 위대한 프랑코께서 정세를 다 파악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발을 담그지 않아서 우리 스페인의 국익을 지켜냈다. 아주 현란한 외교술의 대가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프랑코도 한몫 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어서 히틀러랑 이제 협상을 벌이게 됐는데요. 협상이 벌어지는 장소가 스페인 북부에 요 바스크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앙다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적경 도시인데 거기서 만나죠. 그러면서 히틀러는 제 시간에 왔거든요. 네. 그런데 푸틴도 아닌 주제에 프랑코가 1시간이나 늦게 온 겁니다. 빡치지. 네, 그래서 진짜 나 아니었으면 거의 내전주 못 이겼을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협상을 벌이는데 조건을 답니다. 그게 뭐냐면 지브롤터 달라. 그 지중해를 다 사실은 관리하는 거잖아요. 예, 지브롤터를 먹으면. 지브롤터는 어쨌든 간에 아픈 그 손가락이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데 계속 영국에게 빼앗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찾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를 다 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빼땡도 열받죠. 그 이야기. 예. 그래서 히틀러가 이것 봐라 하더니 그래서 아무리 좀 이게 꼬드겨도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히틀러가 결심을 하죠. 이빨을 다 빼주는 한이 있더라도 얘네하고 같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질려버린 쓰죠.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 비용까지도 전부 다 독일이 부담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소총도 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차도 다 주고 총도 다 주고 탄약도 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니네가 이기면 우리 보고 지브롤터랑 프랑스 식민지 다 달라고? 야, 프랑코가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린 게 전쟁에서 배제당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하여튼간 너무 자기 몸값을 이렇게 부풀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온 것이고. 팽당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
전략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빗나갔어. 예. 뭐 이렇게. 나중에 그 결과를 놓고 그냥 원인을 분석하고 포장하면서 프랑코를 띄워주려고 했는데 네. 사실 프랑코는 그렇게 뭐 고결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맹국들, 추축국의 동맹국들은 이렇게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히틀러 또한 본인의 복심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영국은 지금 히틀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우리에겐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영국이 지중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딱 우리 지중해 지도 보면 알겠지만은 3군데의 핵심 요지를 갖다가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대서양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바로 그 좁은 해협이 지브롤터 해협이고 그 지브롤터를 딱 틀어막을 수 있는 게 지브롤터 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게 유명한 지브롤터입니다. 지브롤터는 딱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좁은 섬이에요. 좁은 섬인데 저 거대한 암벽 위로 쭉 있는 저게 지브롤터의 상징과 같은 벽이죠. 저게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별명이. 그다음 저쪽 출구에 해당하는 것이 홍해랑 통하는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의 중요한 항구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옛날부터 이미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서부터 그렇죠. 거대한 등대를 세워놓은 걸로 네. 쓸데 불가사의도 유명한 곳이었듯이 저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군항으로서 지중해 함대의 본거지로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두 사이를 잇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몰타라는 섬이 있었죠. 불침 항목 몰타. 네. 이곳 역시 영국이 단단히 틀어주고 해군 기지로 잘 발달시켜 놓고 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브롤터, 몰타, 알렉산드리아를 잇는 이 교통로를 사수하는 것이 영국의 지금 지상 과제가 된 겁니다. 여기 어디가 끊기면은 다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사실상 인도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래서 여기 어디 하나라도 끊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중동 패권이 완전히 고스란히 넘어갈 위기에 있는 겁니다. 지브롤터 쪽을 이제 막으면 처치는 끝나는 거야. 영국은 끝나는 건데 스페인 포섭은 실패했어. 프랑코가 이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서 실패했어. 북아프리카나 알렉산드리아를 칠 수 있는 나라가 딱 하나 있잖아요. 무솔리니가 여기를 해주면 영국의 이 거대한 라인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솔리니도 당연히 그 생각을 하고 있죠. 무솔리니가 제일 이 당시 노리고 있던 것은 그래서 이집트를 가져와야겠다. 북아프리카에 딱 갖고 있는 발판이 리비아잖아요. 리비아니까 바로 이집트는 옆이니까 그렇지. 여기서 휙 밀고 가서 우리가 이 기회에 수에즈 운하까지 장악하고 이집트를 완전히 우리 세력권에 넣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럼 알렉산드리아 끝나고 수에즈 운하 막히고 그럼 이제 영국 한 끝나고. 라인이 하나 끊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아예 중동으로 계속 치고 넘어가서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라든가 이런 쪽까지 쫙 다 우리가 먹어서 거대한 이디오피아와 연계를 시킨 대이탈리아 제국을 다시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죠. 그럼 지금 뭐 프랑스야 이빨 다 빠진 호랑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완전 그냥 직진이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디오피아 이쪽 쫙 하면은 본인이 가장 큰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요. 네. 무솔리니 욕심 낼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히 이런 이탈리아의 노림수도 영국 입장에선 보이는 건데 참 이제 깝깝한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영국 입장에서도 이걸 막아낼 만한 이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중동 지역에 영국군의 밀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이 돼봤자 이집트 지역이 한 3만 6천 명 그리고 다른 중동 지역 그 넓은 중동 지역에 합쳐서 또 4만 명 주변 전선이다 보니까 장비나 뭐 병력이나 다 이륙급 부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거의 중장비가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것이 이집트도 사실은 믿을 곳이 못 됐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완벽한 식민지가 아니라 이집트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당연히 민족주의가 들끓으면서 우리도 독립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가 저 수에즈 운하 때문에 영국의 압제에 시달려야 되느냐라고 해서 수많은 또 청년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은 영국 손에서 벗어나려는 이런 움직임도 하고 있었어요. 무솔리니 또 특징이 민족주의 이런 게 살 불사지르게 하는 게 또 특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아우드한테 다시 SOS를 칩니다. 누구요? 영연방 아우드한테. 아, 영연방 아우드라고 하면은 인도, 그리고 인도, 호주, 뉴질랜드. 네. 1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좀 갈리폴리나 그런 데서 네네. 저지른 좀 미안함이 있죠. 미안함이 있지만은 뉴질랜드 동생들한테 지금 미안하죠. 한 번만 더 도와주라. 또 우리가 남이가 네. 인도도
1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는데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래 한 번 더 도와주고 독립을 보장받자 이런 입장에서 인도 그 군들도 상당히 많이 참전해서 영국과 함께 그 추축국가 야, 싸우고 이게 수천 년의 그 역사는 반복된다는 게 예전에 왜 본인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전장에 참여하는 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시작이었잖아요. 인도는 독립을 약속받기 위해 전투에 참가를 하는 예. 것을 그리고 영국이 중동에 있는 나라를 식민지라고 안 불러요. 대부분 보호령이라는 보호령. 말로 바꾸고 그리고 사실 이탈리아는 전 중동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굉장히 야심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서 석유가 터져서 석유나 그리고 이탈리아는 지금까지 뭐 프랑스 가다가 스크래치를 입긴 했어도 그 스크래치 지금 너무 깊은데 네, 내가 봤을 때. 스크래치가 깊기는 해도 여전히 병력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리비아에만 대략 한 20만 병력이 주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집트에 뭐 4만 명도 안 된다고 우리가 5배 이상이네, 5배, 해볼 6배 만하네. 이거 한번 확 밀어오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상황은 다 이제 무솔리니의 욕심까지는 알아봤는데 딱 한 나라가 빠졌네요. 일본. 추축국 중에 일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요. 일본은 일단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긴 이 한데 상황을 알기는 해요.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삼국 동맹 체결 전에는 일본의 어떤 그런 전략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 파탄 상태였습니다. 왜요? 일본이 37년에 중일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중일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병력을 계속 투입하고 있고 지금 경제도 막 파탄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39년에는 소련과의 뭔가 또 충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졌거든요. 네, 소련한테 한 번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소련과 독일이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그렇죠. 북쪽으로 가기는 쉽지 애매하죠. 않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시기에 중일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프랑스가 패망한 거예요. 프랑스가 패망하니까 동남아시아 쪽, 특히 인도 차이나, 라오스, 베트남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뚫렸죠. 열리게 되는 거죠. 인도 차이나로. 근데 이게 단순히 자원을 내가 가서 차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일본 군 입장에서도 연합군이 계속 이 루트를 따라서 중국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이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시 프랑스랑 협상을 해서 자연스럽게 인도 차이나를 무혈 입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 내에서도 남진론이 점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여기를 지금 원래는 막아야 될 세력이 누굽니까? 영국 영국인데 영국은 지금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안 되죠, 안 되죠. 제대로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일본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미국이 나서게 됩니다. 미국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하기 위해 경제 제재도 가했고요. 이때 경제제가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석유를 제재하기까지 그렇죠. 하게 됐고 결국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를 탁 돌려가지고 우리 역전다방 시작을 보시면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지금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중심에 서 있는 히틀러의 머릿속, 그리고 이 외교 전략, 그리고 그 주변국들의 복심,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다 다르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체 전쟁 상황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 자, 무솔리니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솔리니 머릿속엔 희망회로예요. 지금 이 전체 정세에서 가장 희망회로가 돌아가고 있는 건 무솔리니입니다. 이집트의 4만만 없애면 저 이란의 석유까지 다 낼 거야.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영국은 이집트의 20만의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자, 요때 영국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됴케르크 여러 가지 영상도 봤지만은 자 보세요. 지금 길가 옆에 어마어마한 장비가 그냥 다 버려진 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그 누구 거예요? 어선 타고 가고 해야 되는데. 다 누구 거였어요? 영국 거지. 진짜 그 쓰지도 않은 전차하고 대포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영국 원정군이 40만이 와서 뭐 33만 명이 몸은 빠져나갔다고 하지만은 장비는 거의 다 두고 왔거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야포를 2,500문을 두고 왔고요. 전차가 450대 정도, 그리고
오토바이를 한 2만 대, 그리고 각종 차량을 한 6만 5천 대 정도를 두고 왔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되면 영국 본토는 텅텅 빈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뭐 사람은 어떻게 건져왔다고 해도 거의 10개 사단을 무장시킬 수 있는 장비를 갖다가 다 프랑스에 놓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영국은 제대로 된 사단이 단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이거 만약에 독일의 그 욕심 많은 공군이 아니었더라면 육군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얘네 지금 무장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상륙작전 해야 됩니다 하고 와르르 밀고 들어갔으면 육군이 막을 수가 없었겠는데요. 영국에 아빠 부대가 있는데. 저번에 다 이야기했잖아요. 아, 아빠 부대가 있구나. 아,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으러 오는구나. 안 된다. 공군 해군은 역시 위력적이어서 안 된다.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무솔리니도 저런 처참한 영국과의 상황을 갖다가 선전 영화에서 봤으니까 야, 이집트엔 뭐 아무것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또 이집트에 남아 있는 영국군들도 딱 하나 제대로 된 사단이라고 해봤자 제7 기갑사단 네. 나중에 이 사막의 들쥐라고 불리는 그 사단 하나 정도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인도군 사단 끌어와서 겨우겨우 땜빵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우리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지금 1개 야전군이 있는데 20만 병력이 있는데 이건 한입감도 안 되겠는걸 지금 한번 밀고 들어갈 좋은 찬스겠는걸 하면서 당연히 그 다음 눈을 이집트를 석권하는 쪽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히틀러하고는 다 협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영국의 요 지중해 라인 끊으면은 영국은 무너지고 하니까 무솔리니 형님이 좀 들어가서 주십시오라고 해서 무솔리니가 타이밍 맞춰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히틀러가 반대하진 않았죠. 굳이. 네. 히틀러랑 사실 조율이 안 됐어요, 이게.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아예 이때서부터 전략적으로 자, 형님은 지중해 확실히 먹으십시오. 저는 그다음에 소련 침공이나 이런 쪽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들 어쩌고 아우가 다 뺏어 먹기 전에 내가 체면을 살려야 돼요. 안 그래도 지금 프랑스에서 내가 그 체면을 구겼는데 내가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뭔가 큰 걸 터트려야 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갔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무솔리니의 독자적인 결정인데 히틀러가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독일이 괜히 거기 발목 잡히게 하지 마라. 우리 지금 뒤에서 소련 어떻게 침공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거예요? 알아서 하쇼. 발목이나 잡지 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원론적인 협의하고 세부 계획하고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상 독일군 총참모부의 안에 있는 많은 장군들의 뭐 이런 그 수기나 이런 걸 보면 의심하는 장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얘네는 뭘 줘도 못한다라는 좀 표현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뭘 해도 못할 거야. 왜냐면 이거 1차 대전부터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사람은 안 변해. 지금 뭐 무솔리니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밑에 있는 장군들 오죽할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탈리아군이 거뒀던 대부분의 성과는 식민지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낙후된 원주민들하고 싸워서 리비아 낸 정도. 성과인데 이거는 장소만 북아프리카 뿐이지 유럽 군대 대 유럽 군대의 싸움이다. 과연 여기서 이탈리아군이 해낼 수 있을까?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이탈리아 대변인 나오셨군요. 아, 예. 저 심 교수님의 이번 의견이 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난번 실패는 프랑스의 그 알프스 산악지대에서 어쩔 수 없는 실패였지만 이번에 이 광활한 사막에서 우리 전차 600대를 끌고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술가의 낙원에서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군이 이탈리아 전차는 싸움보다 멋있게 등장하는 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멋은 있었네. 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 전차가 오히려 이거 장난감 아닌가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특히 후퇴할 때도 적이 기다려줘야 된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물 보급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식수 보급. 이탈리아군의 주식 중에 하나가 파스타잖아요.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 거기서 아니 근데 장교를 위한 조리병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조리병은 동시에 2가지 종류의 파스타를 할 수 있었어요. 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제가 이탈리아 해군 함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적도 없는 것 같네. 네. 해상에서의 명예와 미적 균형 감각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미적 균형 감각을 가져야 돼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미적 균형 감각. 이게 이제 무솔리니 시대가 됐잖아요. 아름답고 위험 있는 함대가 돼요. 위엄이에요, 위험이에요. 위험 있는. 근데 놀라운 거는 영국하고 미국도 나중에 함정을 만들 때 이탈리아 함정의 비례 있죠. 요걸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